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빅벙커의 식스맨, 파이브맨인가요? 제5의 가족입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오랜만입니다. 가족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또 힘차게 추적해 볼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어서 오늘 다뤄봅니다.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 바로 공개합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75조 원입니다. 역대 오늘의 예산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에요. 이거보다 큰 금액이 있었나요? 자, 저희가 또 예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도 하고 또 항상 이맘때면 하나둘 나오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이슈가 됐던 예산이라서 짐작이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과연 어떤 예산일지 힌트로 먼저 알아볼 텐데 국가 비전보다 돈 2022년 3월 9일을 위한 쩐의 전쟁. 내 돈 아니니까 펑펑 터뜨려보자. 시원시원합니다. 예. 일단 먼저 저는 알겠네요. 저는 이 얘기만 듣고도. 자, 그럼 오늘의 예산 75조 원의 정체는 무엇일지 느낌이 오시겠지만 자, 오늘의 주제를 보시죠. 대선 레이스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인데 두 후보가 민생을 겨냥한 정책 충돌로 출발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현재 48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30에서 50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매표 행위로서 국민들한테 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피해의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에다 12조, 13조인데 그것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그러는. 그리고 50조 주려면 지금 줍시다 지금. 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의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꽃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두 후보다 재정의 일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질르는. 저의 주장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신속하게 도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전 국민 준다는 거에 찬성합니다. 소상공인 하는 건 이게 편평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노점이라서 이전 동안에 빚만 져가지고 이제 사람 좀 다녀가 먹고 살고 있는데 전 국민 다 줘서 활성화 된다고 경제가 핑핑핑 돌아가요. 어디 가서 고기를 먹든 신발을 사든. 이거 엄마 다 해봤자 다 안 본다. 왜 안 봐? 봐야 된다.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 죽을 지경입니다. 솔직히 세도 못하고 하면 2년 가까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좋다.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자들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래 해줘야죠.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까. 이름만 바뀌었던데 나눠준다 이런 거보다 대출 이자 이런 것만 좀 낮춰줬으면 서민들이 좀 살 숨통이 좀 튀지 않을까. 50조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감세를 이야기하면서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지. 결국은 저희 세 돈으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청년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내 돈 아니니까 막 쓰자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다는 가정 아래 본인의 선심성이다. 너무 갑자기 준비 없이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제시했던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입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게 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시작부터 이 두 후보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5조 원 규모의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또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금을 내세웠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추후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당장 전국민 지원이라는 그런 방식은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일단락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냐를 떠나서 일단 두 공약에 드는 예산만 해도 무려 75조 원입니다. 물론 이 공약이 또 확정된 건 아니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선 때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후보들의 공약을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또 안 따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75조라는 금액 그냥 듣기만 해도 와, 엄청난 액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엄청난 액수죠. 이 75조가 우리나라 내년 전체 예산 604조 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래간만에 1인당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인당 계산, 그렇죠. 인당 계산. 모든 국민이 약 144만 원씩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잠깐만, 국민 1인당 144만 원이요? 네. 그래야지 75조가 생겨나는 겁니까? 반대로 또 144만 원씩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하튼 국민 1인당 144만 원 정도가 75조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또 와닿네요. 네. 결국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두 후보가 수십조 원대의 공약을 제시하니까 이걸 두고 쩐의 전쟁이다. 대선 앞두고 표 얻으려고 돈 뿌리기 경쟁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물론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 세 분은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지원금 공약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75조라는 액수가 참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워낙 지금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일단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할 건가 하는 이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전 국민한테 준다는 이 발상은 복지 제도로 보면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이 보편적 복지하고 좀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근데 모든 국민들한테 같은 액수로 혜택을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보편의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혜택을 다 가긴 가되 더 많이 필요한 사람, 더 아쉬운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좀 덜 가고, 근데 다 혜택은 일단 가는 이런 방식이고. 윤석열 후보 측의 공약에 조금 더 동일하신 편이라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상인들한테 50억을 준다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또 중소기업이나 대학생들 알바를 했던 사람들 프리랜서 해서 연쇄 반응이 있죠.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인들한테 50억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에서 25조를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하면서도 이쪽에서는 50조를 내지른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무책임한 이런 면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좀 대결의 논리로 막 붙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꼭 이제 도박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일단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어떤 경제 효과들, 좀 사회적 영향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사실 저희 주변에 돌봄이나 아니면 교육 쪽, 문화예술 분야의 프리랜서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야 될 것 같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돈으로 이렇게 돈만 지원한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 박사님은 아무래도 예산 측면에서 보실 텐데 어떠세요? 이 두 후보의 공약. 코로나19 시기라는 게 정말 국난 시기잖아요. 돈이 나라에 있으면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나라 국가는
잠궈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힘들 때 풀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서 이기면 이제 지급한다. 이 시기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의 쟁점이 저는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거 갖고 계속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나라가 경제적 봉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손실을 본 사람. 그분들한테는 책임을 져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양쪽 다 뭐가 더 옳으냐보다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싸움과 협상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네.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직접 만나본 시민들도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제 갈리시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이런 공약은 돈을 준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그 돈을 흔히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상 재적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연초에 빨리 하자는 만큼의 재원은 따로 현재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요. 윤 후보께서 얘기한 그 50조도 그 금액이 지금 정확히 산출된 건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손실 지원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대략 저희들이 20조 원은 상회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건 최대치로 봅니다. 그래서 50조가 과연 이게 적정 규모냐 한 번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 두 후보가 언급한 25조, 50조 각각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부산시와 대구시의 내년 예산을 전부 합쳐야 25조가 돼요. 이 두 후보가 내놓은 이 공약의 액수를 마련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산 절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산이라는 게 다 이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 용도를 전환해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두 후보가 이야기한 방법으로는 조금 마련하기 힘들 것이다. 그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이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앞에 세입 세출 얘기했듯이 세입은 확대시키고 세출은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세 감면 부분은 축소하고 10조 정도는 지하경제 양성화, 그러니까 즉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출 조정. 지금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예산구조도 개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한 10조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고 재원은 그 리더의 어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정책 의지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을 오히려 우 박사님이 얘기한 거지 뭐 제시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밖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어떤 추상적인 슬로건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느낌 자체가 경쟁적으로 돈 액수를 내세우면서 어떤 공약을 내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상황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관해서 사고의 출발은 거기서 의미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가를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지르는 방식은 좀 곤란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25조니까 50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층을 딱 특정해서 하겠다면 그 특정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의 금액이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지를 어떤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며. 예, 맞습니다. 효과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죠.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니구나.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노점상 어머니는 반대를 하잖아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또 소상공인들 상인들 지원을 했다가 그들 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노점상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혜택을 근거가 얻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고 국민들한테 주면 그렇죠. 어쨌든 지나가다 떡볶이를 하나 더 사 먹든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도 좀 제가 수렴을 해서 모으고 모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금,
예산을 다루는 저희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공약이 더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살펴서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공약 중에 이제 조금 앞서서 대구와 부산과 대구 두 지역민이 꼭 살펴봐야 하는 게 있죠. 바로 그 대목 다뤄봅니다. 빅벙커 오늘 두 번째 예산을 공개합니다. 자, 네, 오늘의 두 번째 예산은요. 2,836억 2,600만 원입니다. 박사님, 이 예산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뗄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죠. 2,836억 원은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선거에 많이 돈이 든다는 게? 몰랐어요. 예,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듭니다. 네, 선거에 들어가는 예산 중 가장 큰 어떤 그 규모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선거에 쓰이는 거를 알게 되니 정말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 저는 되게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투표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되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전 투표?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 공약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이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많이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또 다짐도 하게 되는데 투표 전에 대구, 부산 시민이 꼭 미리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대구와 부산 지역에 대해 두 후보가 내놓은 비전과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빅벙커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공약 같은 게 있을까요? 부산을 위해서요? 네. 공약이요? 난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여야든 간에 우리 요 부산을 위해서 좀 발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도로 자체가 너무 좁고 그리고 이 삼복도로에 가면은 너무 이 집들이 옛날 집들이 너무 많고 집 걱정, 집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복지의 그런 안전망으로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주택의 개념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집을 사서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면은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산에 남아서도 서울에서 사는 거 못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울경 어떤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산업을 정부에서 좀 의도적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장 이제 옮겨주고 젊은 사람들 대구로 유치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어떤 있는 산업을 갖다가 대구 쪽에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돼요. 대구에도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를 좀 더 늘리면 취직하려면은 보통 다 부산을 떠나가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부산에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약간 뭐가 특색이 있는 그리고 뭐 할만한 일자리 같은 게 좀 늘었으면 좋겠고 이제 좀 사심을 채우자면은 이번에 사직구장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좀 예쁘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지금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이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지금 여기 우리 여러분하고 저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의 허브가 돼가지고 그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발돋움하는 여기가 표지석이 돼야 하고 경북과 대구의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 사는 문제를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기존에 쭉 발전해온 여러 소부장 이 산업들을 모아서 이것이 미래 성장의 축으로서 클 수 있게 적극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그런 공약은 아닌데요. 근데 지역 공약은 매번 이렇게 어사무사하게 이렇게 지나가서 확정이 싹 되고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언급할 내용들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TV 토론회,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또 기자간담회, 합동연설회 내용을 토대로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대구, 부산 시민들을 또 직접 만나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먼저 김재훈 교수님, 대구 시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공약이, 즉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침 제가 대구의 지역 신문 영남일보에서 요 지역에서 공약을 좀 발굴해 보자라는 그런 기획을 해서 저희들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보통은 소시 건설을 요구를 하기 뭐 해달라는 쉬운데 게. 이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게 세 번째 순서로 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괜찮은 직장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 굉장히 반전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뭐 청년 유출 방지가 1위로. 그러니까 청년이 없으면 미래 산업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출산 문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2, 3위가 다 지금 연결된 그렇죠. 문제. 그러면 양민석 처장님, 앞서 저희가 이제 부산 시민을 직접 만나 뵈니까 청년층도 그렇고 좀 중장년층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곳으로 꿈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 조사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시민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좀 보면 SOC 산업이랑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겠다는 게 크거든요. 근데 SOC 산업을 유치한 뭐 도로나 철도 막 이거 근데 그런 걸 다 해놓았는데 그걸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수요와 정책, 그러니까 공약이 지금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맞아떨어지지 거죠.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두 후보가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빅 공약들을 많이 하죠. 나중에 빈 공약이 되면 안 되는데 두 후보 공통 공약을 좀 살펴보면 부산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덕도 공화 조속 추진. 뭐 이건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조속 추진. 그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물류 허브 조성, 부산 국제영화제 지원. 이렇게가 이제 공통적인 공약이고 대구의 경우에는 미래 산업을 그 반영했네요. 2위에 속한 미래 자동차, 로봇 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 경북 첨단 의료 산업, 백신 클러스터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두 후보가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네, 그런 대목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확실히 되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계 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건 이건 좀 하나만한 공약인 지금 것 같아요. 여쭤보려고 그래서 두 분께 둘 다 있는데 지금 어차피 다 신청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공항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고 북한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던 공약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의 의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앙부서가 이것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국제영화제 지원은 여기 대선 후보 공약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수준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산 국제영화제도 오면서 이제 영화 산업도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영화 산업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제작을 하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걸 넣어야 된다고요. 저는 국제영화제 지원이 육성. 아니고 정말로 각종 관련된 인재들이 오게 하고 청년들이 올 수 있게 산업에 산업에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현재 나와 있는 공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 두 후보의 굵직한 공약은 사실 뭐 큰 차별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내용도 좀 있습니까, 오 박사님? 찾아보셨어요? 부산부터 이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 서부산 의료원 개원, 그리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조선산업, 윤석열 후보는 뭐 구체적인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았고요. 그냥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서 인재를 키우겠다고 윤 후보는 강조를 했고요. 네, 조금 더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안에는 오히려 또 더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고 앞으로 구체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럼 대구 쪽도 좀 짚어주세요. 두 후보가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네, 이재명 후보는 낙동강 수지를 개선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을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의 농업과 연계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네. 두 분도 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공약들에 차별점에 대한 대해서 네. 확실히 틀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 그러니까 핵발전소 시설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윤석열에 돌아가겠다는 건데 불경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분노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탈원전을 폐기한다는 건 원전을 이제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건데 절대 부울경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 청와대가 있는 근처에 하시든지 예. 여기선 절대 안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서부산 의료원과 침대병원 공공병원은 이전부터 논의된 건 뭐 예타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또 어떻게 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더 높여야 되는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공약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기존에 있는 공약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지역대학과 지역 기업 연계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 때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전에 한번 총선 그 공약할 때도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나올 공약인지 총선에서 나올 공약, 구의원 선거에서 나올 공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과 좀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쭉 저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 굵직하게 그 귀에 선뜻 들어오고 눈에 띄는 얘기들은 대체로 또 비슷하고 매 정권마다 지금 뭐 아주 오래된 얘기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반복되는 것 같고 참 씁쓸함이 남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후보들이 조금 더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연 앞선 정부들은 부산 대구 지역 관련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우 박사님 약속들은 잘 지켜졌는지요? 역대 대통령 이렇게 공약 이행률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행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대구 지역 공약 이행률은 66.5%입니다. 높지는 않군요. 네, 본인의 고향이셨는데, 예. 그래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예. 부산 대구 지역 공약이 지금 15개 정도 됐어요. 됐었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이중 완료는 대구 지역에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이거가 한 개 이제 완료가 됐고 현재 이행 중인 거는 9개고요. 이행되지 않는 것은 5개 정도로 숫자로는 이렇게 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 이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이런 공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앞서 많은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뭐 25조, 50조 그냥 뭐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걸 꼼꼼하게 따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평가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봐야 되는지라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파기된 공약도 있었고요. 아예 할 수 없는 공약도 있어요. 이 공약이 있었잖아요. 부산의 해수부를 부활시켜가지고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저 당선되고 3개월 뒤에 세종시로 그게 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당선자 시절에 이제 공약이 파기돼 버린. 네, 부산은 거의 이제 뒤통수를 맞았죠. 네. 세종으로 가버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짚어봤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 박사님? 네, 좀 보면 94%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지역 공약 중 19개인데 완료는 2개고 이행 중인 공약은 16개예요. 근데 대부분 또 이행 중인 것들이 아직까지 뭐 임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수철? 북한은 그러면 이제 드디어 100년 만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제 항만 재개발 사업이 되었는데 그 항만은 재개발 사업이 지금 보면 뭐 60몇 층짜리 고층의 레지던스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각종 이제 높은 건물들에 이제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지역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레지던스, 그것도 주거가 가능한 레지던스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부산 시민한테 해주기로 했던 뭐 해양 레포츠 센터라든지 트램은 또 못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 중엔 있지만 그 진행 과정과 내용이 부산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만을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행률이 87.5%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재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대구 보시면은 대구 100% 돼 있는데 그 원래 대구 광주가 요구한 거는 달빛 고속철도였어요. 근데 지금 국가 교통망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일반 단선 철도입니다. 다르죠, 이게. 부산 북항하고 뭐 좀 사정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 박사님, 지역 공약 이행률을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것에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앞서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뭐 매표 행위냐 돈을 주는 게 매표 행위 문제다 하는데 선거는 저는 매표 행위라고 봐요. 표를 사는 행위라고 보고. 근데 선거 후에 이 약속들을 지키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재원도 다 엉터리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리고 이런 이행률도 그 사업은 추진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원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또박또박 추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비수도권 전체의 지방에 해당되는 공약. 그게 뭔가 하면은 회사들을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법인세를 좀 낮춰준다라든가 또는 지방 소득세를 좀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세율을 좀 지역별로 좀 인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 그런 조세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와야지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야죠. 이러는 거는 그 비수도권에 공통되는 거죠. 사실 뭐 공약에 대한 얘기로 출발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우리 김재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이제 살아야 되고 이런 명제 하에서는 너무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아직 대통령 선거가 9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시기가 이르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 선거다운 또 공약다운 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는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가고 편집을 해가지고 길면 안 보시니까 한 8분으로 잘라갖고 두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께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시고 좀 더 많은 구매해달라는 차원에서. 자, 끝으로 한 줄 평 시간인데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다. 돈보다 국민 행복, 국가 비전.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 기본을 다시 좀 살펴보자. 그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저희 빅벙커도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면 또 그때 더 꼼꼼하게 시간을 마련해서 검증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